현재 우리는 범죄 성립 요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구성요건 해당성이 필요한데 이 구성요건 해당성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먼저 검토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구성요건 요소 속에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있는데, 자, 객관적 요소를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 요소를 나중에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요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현재 우리는 이제 구성요건론 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형법은 체계적인 학문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형법의 경우는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체계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니고 뭡니까? 범죄 체계론이죠. 근데 범죄 체계론이 뭡니까? 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다양한 요소들이 구성요건과 위법성과 책임이란 그릇 가운데 어떤 그릇에 속하느냐, 소속이 어디냐, 이게 바로 범죄 체계론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챕터가 나올 때마다 무엇을 먼저 짚어보고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새로운 챕터에서 논하는 내용들이 어디에 걸리는 문제냐, 어디에 속하는 문제냐, 즉 구성요건이냐, 위법성이냐, 책임이냐, 또 구성요건이라면 객관적인 구성요건에 걸리는 문제냐, 아니면 주관적 구성요건에 걸리는 문제냐, 이걸 먼저 짚어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위범은 구성요건론에서 논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부작위범의 체계적 지위는 원칙적으로 구성요건론이고, 자, 구성요건 속에는 객관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이 객관적 요소 면에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부작위범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체계적 지위를 우리가 짚어본 겁니다. 이게 체계 잡는 거예요. 체계 잡는 거. 만약 부작위범과 관련된 사례가 나왔을 때, 이 체계를 모르면 당황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자. 지금 부작위범이 논점인 건 분명한데, 이걸 도대체 구성요건에서 논해야 되냐, 아니면 위법성에서 논해야 되냐, 아니면 책임에서 논해야 되냐, 아니면 처벌조건이나 소추조건에 논해야 되냐, 몰라요. 그렇죠? 모르니까 내용은 맞게 썼는지 몰라도 체계를 달래버리면 그 답안은 잘못된 답안이 되어버립니다. 점수를 못 받아요. 아무리 세부적인 내용 오를지라도 체계를 잘못 써버리면 이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것이 어디에 걸리는 문제냐, 이걸 파악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구성요건 가운데서 객관적인 구성요건과 관련된 논점이 부작위범이다라는 걸 알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부작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부작이라는 것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 신체 운동을 하지 않은 소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자, 키워드는 뭘까요? 하지 않는. 그렇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부작이는 뭘 안 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자기는 뭡니까? 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것이 자기고 하지 않는 것이 부작입니다. 그래서 부작의 키워드는 하지 않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와 부작이라는 것을 단순히 몸이 움직이면 자기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부작이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작과 자기는 우리가 어떤 그렇게 자연적이면서 물리적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규범적 관점에서 자기와 부작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형법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형법. 자, 형법은 규범입니다. 그렇죠. 법규범이죠. 자, 법규범의 가장 기본적 기능은 무엇이었습니까? 규제적 기능이죠. 규율적 기능이죠. 즉, 인간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 이것이 바로 형법의 가장 기본적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 형법은 인간 행동을 통제하고 규제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할까요? 자, 형법 250조 1항에는 살인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는데, 어있는데, 자, 이것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국가는 국민들 보고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뭡니까? 살인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법은 대개 무엇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금지규범이라고 말합니다. 살인죄를 처벌한다는 것은 살인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절도를 처벌한다는 소리도 절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강간을 처벌한다는 것도 강간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형법은 대개 국민에게 뭘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규범을 금지규범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형법이 반드시 뭘 하지 말라고만 하느냐, 금지만 하느냐? 아닙니다. 정반대로 뭘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살인을 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절도를 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고, 때로는 하여튼 뭘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규범을 요구 규범 또는
명령규범이라고 말합니다. 요구규범 또는 명령규범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에 보면 불고지죄라는 게 있습니다. 불고지죄. 무슨 죄입니까? 국민들이 간첩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불고지죄입니다. 간첩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럼 불고지죄를 처벌한다. 간첩을 보고 신고하지 않은 것을 처벌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이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국민들은 간첩을 보면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점잖게 말해서 요구고 정확히 말하면 명령이죠. 국민들이 간첩을 발견하게 되면 신고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형법상으로도 퇴거 불응죄라는 게 있습니다. 주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어요. 자, 퇴거하는 것에 불응한다. 이 말은 뭡니까? 안 나가는 걸 처벌한다는 거죠. 안 나가는 걸 처벌해요. 그럼 안 나가는 걸 처벌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이 퇴거 불응죄를 통해서 국민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요구가 있다면 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렇죠. 나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나가래요. 근데 안 나간다. 그럼 퇴거 불응죄를 처벌하는 겁니다. 이같이 형법은 무엇인가를 금지하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라고 명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규범을 통해서 국민의 행동을 규제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금지 규범을 위반해도 범죄가 되는 것이고 이 명령 규범을 위반해도 범죄가 될 텐데 이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 범죄가 뭘까요? 금지,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한다. 자기범이죠. 또 명령규범을 위반하는 것도 범죄인데 명령규범은 뭡니까?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라고 했는데 이걸 위반하는 건 뭐죠? 안 하는 거죠. 안 한다. 이게 뭡니까? 부작위죠. 그래서 명령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바로 부작위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와 부작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게 자기고 움직이지 않는 게 부작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규범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결국 금지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자기가 되는 것이고 명령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부작위가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죠? 이 부작위범을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작위범, 자기가 아니라 명령 규범을 위반하는 부작위범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령 규범이 있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이 명령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작위범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어요. 왜? 범죄는 규범을 위반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작위범에서 위반되는 규범이 뭡니까? 명령 규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 규범 자체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면 규범이 없으니까 아무리 부작위를 자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명령 규범을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죠?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을 하면 이 명령을 받는 국민에겐 무엇이 발생합니까? 명령대로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이 명령대로 해야 될 의무, 해야만 되는 의무, 이게 무슨 의무입니까? 자기 의무죠. 하는 건 자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면 국민은 그 명령대로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 규범을 국민의 편에서 이해해 본다면 이것은 해야 될 의무, 바로 자위 의무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부작용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자기 의무. 이게 부작용에서 논의의 초점이에요. 결국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을 부작위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무 있는 자가 이걸 부작위했을 때 이때 비로소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위를 했지만 자기 의무 자체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가비란 남자가 있는데 국가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정도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영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이 사람은 뭐 아주 수영을 너무 잘해요. 아주 뭐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땅 위에 있는 것보다 물에 있는 게 더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걷는 것보다 수영하는 게 더 편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어에 가까운 이제 그런 사람인데, 뭐 이 사람도 이제 뭐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을려란 여자친구 사귀었고, 여자친구하고 이제 그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호숫가로 놀러 갔습니다. 아주 정말 조용하고 경치가 좋은 호숫가를 걸리면서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여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달려가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막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보니까 아주머니가 한 4살 정도 되는 아이를 데리고 나는데 이 아이가 미끄러져서 호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주머니 수영을 못해요. 이 아이를 누군가 건져줘야 아이는 살게 되는데 바로 수영선수가 있죠. 그래서 수영선수는 이제 뭐 국가대표니까 신문에도 얼굴이 여러 번 났었고 얼굴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이제 갑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갑보고 아이고 하늘이 도왔네요. 우리 아이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막 뛰어들려다가 지금 데이트하기 위해서 옷을 아주 잘 빼입고 그다음에 머리도 아주 뭐 무스 바르고 해서 멋있게 하고 나오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겠죠. 그날 완전 데이트 망칠 것 같아요. 뛰어들려다가 에이 전 못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결국 익사해서 사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이 수영 선수의 행위는 자귀입니까? 부작입니까? 부작이죠. 뭡니까? 아이를 구하지 않았죠. 이 부작위를 통해서 결국 아이를 죽게 했죠. 수영 선수 행위는 부작입니다. 그럼 수영 선수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앞으로 부작이란 말이 나면 즉각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떠올려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귀 의무입니다. 자, 부작위가 다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죠. 부작위가 죄가 되기 위해서는 자귀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수영 선수가 물에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법적인 자귀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덕적 의무 아닙니다. 종교적 의무 아닙니다. 법적인 자귀 의무, 법이 인정하는 자귀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갑이 이 남모르는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법적인 자귀 의무가 있느냐? 우리 헌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자기 의무가 없다면 아무리 부작위 해도 그 행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갑은 무죄예요. 물론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겠죠. 도의적으로 윤리적인 비난을 받겠죠. 그래서 정말 아주 쉬운 동작을 통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 정말 경미한 행동을 안 했다는 점에서 뭐 신문에는 뭐 크게 비난하는 내용 기사가 날 겁니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기와 부작위를 구별하는 실익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부작위범은 반드시 자기 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무가 없다면 부작위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부작위로 판단이 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뭘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자기 의무가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부작위를 했다고요. 무조건 죄로 인하면 안 되고 자기 의무가 있는 걸 확인해 본 다음에 이 자기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작위를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범죄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범은 자기 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자기범은 자기 의무를 요구하지 않아요. 자, 자기범은 명령규범이 아니라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자, 살인죄를 예를 들면 살인죄는 살인을 금지하고 있어요. 자, 살인을 금지하고 있다는 소리는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까? 살인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살인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인을 하지 않을 것을 명령받은 국민들에게 무슨 의무가 발생합니까?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죠. 그렇죠. 국가가 살인하지 말라고 요구하니까 국가는 뭡니까? 국민은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의무는 자기 의무입니까? 부자기 의무입니까? 부자기 의무죠.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안 해야 될 의무, 바로 부자기 의무죠. 그래서 금지 규범이 담고 있는 의무는 자기 의무가 아니라 부자기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기범은 부자기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고 부자기범은 자기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부자기라고 결정되면은 반드시 자기 의무가 있어야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자기라고 결정되면
자기 의무가 없어도 죄가 됩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이 수영선수 행동을 자기라고 평가를 해버리면 뭡니까? 물에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해야 되는 자기 의무가 없어도 수영선수 행위는 죄가 됩니다. 살인죄가 되어버려요. 이만큼 이 자기 의무라는 것은 부작용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라고 평가되면 뭡니까? 이 자기 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부작위로 평가되면 반드시 자기 의무의 존재를 검토를 해봐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부작위의 행위성에 대한 문제를 봅시다. 이 부작용도 범죄죠. 자, 범죄이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행위인가를 먼저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데, 우선 인과적 행위로는 이 부작위는 거동성이 없기 때문에 행위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우리가 본 것이고, 또 목적적 행위에 따르면 부작위의 경우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존재하지만 목적적인 행위 지배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적적 행위론도 부작위를 행위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행위론에 따르면 이 부작위라는 것은 법적으로 할 것이 요구되고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인간의 행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행위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작위를 행위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행위론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자기와 부작위를 구별을 해야만 됩니다. 왜 구별해야 되죠? 자기로 평가되면 자기 의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부작위로 평가되면 반드시 자기 의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기 의무가 필요하지 않은가 필요한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도 자기와 부작위를 구별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라는 것은 신체적 힘을 투입함으로써 사건의 진행을 변형시키는 것이고 이 부작위라는 것은 신체적 힘을 투입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의 진행을 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힘을 투입한 것이 자기고 힘을 투입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자기적 성격과 부작위적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행태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의적 행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로 볼 것이냐 부작위로 볼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 이제 판례를 가지고 먼저 보기로 합시다. 자, 밑에 보람의 병원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글쎄요, 특정 병원의 이름을 이렇게, 명식으로 말해서, 병원 관계자들한테 조금 미안한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냥 학교에서 보통 보람의 병원 사건이라고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관계 굉장히 장황한데,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봅시다. 빌라델 정이라는 사람인데, 거기 보면 이제 58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몇 해 전에 금은방을 경영하다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빚을 지게 됐고, 자산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집에서 이제 놀면서 지냅니다. 근데 놀기만 하면 좋은데, 술 마시고, 또 술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자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죠. 술만 마시면 주정을 부리고 자기 부인을 때리기도 하고 가재도구를 손괴하기도 하고 아주 주정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집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돈을 벌어다 주지도 않고 그냥 얌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식구들 때리고 그냥 기물 부시고 이런 내 남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한 겁니다. 일단 가족들이 놀랬겠죠. 그래가지고 보람의 병원으로 옮겼던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뇌 수술을 했습니다. 몇 시간을 걸쳐 뇌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겨우 제 목숨을 건지게 된 겁니다.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인공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치료를 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의식이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조금 더 치료하면 이 사람은 살겠구나, 의식이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부인이 나타난 겁니다. 부인이 여기서 이제 그 병녀로 되어 있죠. 처입니다. 병녀. 병녀가 이제 의사, 여기서 갑하고 이제 을로 되어 있는데 의사한테 와가지고 퇴원하겠다는 겁니다. 퇴원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인데 퇴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산소호흡기를 제거한다는 의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줄 리가 없죠. 제거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뭡니까?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음에는 놀라서 그러면 죽어요.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도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저가 그래도 좋다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퇴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의사들이 아니 지금 수술이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고 치료를 조금만 더 하면 살 수가 있는데 왜 퇴원을 합니까? 퇴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퇴원 못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사는 당연히 그러겠죠. 환자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인데 퇴원하겠다 하니까 퇴원 못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병녀가 이제 무슨 이유를 들고 나느냐. 치료비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치료해라. 나 돈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 돈 내줄 거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막 나간 거죠. 그렇죠? 돈 없다? 니들이 돈 내려면 내서 치료해라. 어차피 난 돈 못 준다.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때 의사들이 참 난처한 거예요. 그렇죠?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는 환자인데, 근데 치료를 하면 치료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환자의 보호자가 치료비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럼 퇴원을 시키면은 환자는 죽게 되고, 근데 퇴원 안 시키면 치료는 계속 해야 되는데, 치료비는 못 받게 되고, 병원이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고, 이게 진퇴양난이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 의사 가까우는 병녀한테 그래도 퇴원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처는 사실은 남편을 죽게 할 생각이었어요. 치료비 문제는 핑계입니다. 핑계. 남편이 죽는 걸 원했어요. 왜? 전혀 집에 지금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잘 냈다. 이 치암에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퇴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얘는 뭐 지금 행패 부리고 그랬다가 나중에 뭐 이런 꼴 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결국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치료를 받고, 돈이 없으면 도망가라 그랬어요. 내가 치료는 다 해줄 테니까, 나는 치료비 낼 때 돈이 없으면 몰래 도망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나 지금 병녀는 치료비 때문이었습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아니죠. 남편이 죽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어쨌건 지금 태어나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부인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극단으로 도망까지 가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안 하고 하여튼 무조건 지금 퇴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의사로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의사들이 퇴원 조치를 시켜줬습니다. 퇴원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퇴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 결제도 했고 퇴원하기 위한 여러 수속을 밟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집으로 왔고 산소호흡기를 제거해서 결국 사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자식들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건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검사가 이 사건을 알고, 처와 의사들을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사람을 죽게 했다는 거죠. 고의로 죽게 했다는 거죠. 물론 고의로 죽게 한 거죠. 그래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고, 제1심에서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이 의사들에게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의료계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자, 의료계가 솔직히 쉽게 말해서 막말로 땅 파서 장사합니까? 아니죠. 돈 받고 치료해 주는 거죠. 근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시켜줬더니 살인죄라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의료인들은 돈 못 받고도 계속 치료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그 의료재단 같은 게 도저히 존립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의사들을 살인죄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 판례에 대해서, 1심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1심 판결에 대해서 판례 평석들이 무려 15개 정도가 쏟아져 나왔어요. 자, 왜?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결론 아닙니까? 충격적인 판결 아닙니까? 의사가 살인죄가 된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그 1심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인정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부작위로 봤다. 무엇을 의미하죠? 의사들의 행위를 부작위로 본 거예요. 1심에서는. 부작위로 봤다. 무조건 죄가 됩니까? 아니죠.
자기 의무가 있어야만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위로 봤다면 자기 의무가 있으면 죄가 되고, 부작위로 봤지만 자기 의무가 없다면은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의사들의 행위를 부작위로 보면서 살인죄 공동정범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1심에서 뭘 설명 안 했느냐? 무엇을 근거로 자기 의무가 발생하는가를 설명을 안 했습니다. 1심 법관들이 설명 안 하고 그냥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된다고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학자들이 이와 같이 보호자가 퇴원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에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의사는 그 환자를 계속 치료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쟁을 벌인 겁니다. 이 논쟁의 초점은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의사로 생각해보세요. 보호자가 지금 퇴원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때 무엇을 근거로 의사가 그 환자를 잡아두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치료 의무라는 자기 의무가 무엇을 근거로 발생하는 겁니까? 보호자는 퇴원을 원하는데. 그렇죠? 퇴원시켜주면 살인죄고. 그렇죠? 퇴원 안 시켜줘야 돼요. 안 시켜줘야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의사가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서 환자를 잡아두고 돈도 못 받을 걸 알면서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느냐? 바로 자기 의무. 이것은 치료 의무겠죠? 치료 의무의 발생 근거가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둘로 갈렸어요.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치료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아니다. 치료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두 가지 입장으로 갈린 겁니다. 그래서 치료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면은 자기 의무가 인정되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 거지만 치료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면 뭡니까? 부작위일지라도 자기 의무가 없다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학자들도 입장이 반으로 이제 갈렸던 겁니다. 그 논쟁의 초점은 치료 의무라는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이게 바로 논쟁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으로 올라가면서 대법원이 이 논쟁을 피해가 버렸어요. 이 논쟁을 약간 비겁하게 피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피해버렸냐. 이 의사들의 행위를 부작위로 보지 않고 자기로 봐버렸어요. 대법원에서는 입장이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자기범으로 온 겁니다. 자기범이라면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가 문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논쟁을 쓱 피해가 버렸어요. 1심 나오자마자 막 학계가 뜨겁게 난리가 치니까 대법원이 이거 골치 아프다 해가지고 괜히 거의 논쟁에 말려들기보단 피하자. 그래서 이걸 자기로 이런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거의 모든 경우, 거의 통들에 가까운 입장이 이 사안을 부작위로 보는데, 판례는 자기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부작위를, 부작위와 자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은 자기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고, 부작위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의 단계는 자기적 요소는 뭡니까? 퇴원을 시킨다는 거죠. 도장도 찍고 결제도 하고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전부 신체 동작 아닙니까? 자기 아닙니까? 자기적 요소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이 부자기적 요소입니까? 의사로서 살 수 있는 환자를 치료 안 한다는 부자기적 요소도 있다는 거죠. 이같이 자기적 요소와 부자기적 요소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다의적 행태의 경우에 이 자기와 부자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입장이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 관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세요. 사람의 의사에 기초한 신체적 활동 또는 적극적인 에너지 투입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자기가 문제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걸 에너지 투입설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신체의 활동이나 또는 적극적인 에너지 투입이 있다면 이게 자기가 되고 이런 신체 활동이 없거나 에너지 투입이 없다면 이걸 부자기로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규범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어떤 신체 활동이 있느냐 없느냐 또 적극적 에너지 투입이 있느냐 없느냐 자연적으로 관찰한다고 해서 이거를 자연적 관찰 방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 관찰 방법에 따르면 이 사건을 뭐라 봐야 됩니까? 사인을 해주고 퇴원을 조치하는 거 이건 신체 활동이 있는 경우죠. 또 신체 에너지를 투입한 경우죠. 이건 자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자연적 관찰 방법을 취했다고 분석하는 것이 우리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자연적 관찰 방법을 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그 판례 속에서 확인해 본다면요. 자, 그 판결 요지 가운데 3번 요지 보세요. 이 사건에서 그 3번 요지가 매우 중요한데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범죄가 적극적 자기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무슨 말입니까? 타의적 행태의 경우에 이 말이죠.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상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자기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자, 뭡니까? 신체적 활동을 하면 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하면은 자, 어떤 입장입니까? 자연적 관찰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원래는 자연적 관찰 방법의 입장에서 이 의사의 행위를 자기로 봤습니다. 자기로 봤고 자기로 본다면 자기의의 발생 근거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그다음에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범을 인정하지 않고 종범을 인정했습니다. 방조범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처를 살인죄의 정범으로 봤고 처의 살인죄를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의상인은 자기에 의한 병녀의 살인죄에 대한 방조범, 종범으로 우리 판례가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심과 달라진 게 뭡니까? 부작위로 보지 않고 자기로 봤다는 거. 또 그다음에 정범을 보지 않고 종범으로 봤다는 거. 이것이 1심과 결론이 달라진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방조범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 다수설은 평가적 관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차기와 부작위는 자연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규범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결국 그 행위의 사회적 의미의 중점이나 또는 법적 비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초로 해서 자기와 부작위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다수설이 취하고 있는 평가적 관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퇴원 조치를 시키는 사인해주는 이러한 행동을 자기고 또 살 수 있는 환자를 치료 안 해주는 것은 부작인데 사회적 의미가 이 사인에 있느냐 아니면은 치료하지 않는다는 부작위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자기인가 부작위를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수학자들은 이런 사건의 경우는 의사로서 살 수 있는 환자를 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것에 사회적 의미의 중점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사인하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자기는 별 의미가 없고 치료하면 살 수 있는 환자를 더 이상 치료를 안 해주고 퇴원시켜 줬다는 치료를 안 했다는 이 부작위의 법적 비난에 초점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부작위로 봐야 된다는 게 우리 다수학자들의 견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부작위라면 새로운 논쟁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뭡니까? 부작위가 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에 대해서 논쟁이 지금 벌어져 있는 겁니다. 긍정설, 부정설 이쪽으로 논쟁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설 했다면 죄가 되지만 부정설 했다면 자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형법은 규범이기 때문에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도 규범적 관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다수설이 평가적 관찰 방법이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와 부작위 구별에 대한 구체적 고찰에 대한 내용을 좀 보기로 합시다. 구체적 고찰. 우선 과실범은 그 과실이란 말 자체가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부하고 있습니다. 자, 과실은 주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 범죄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뭡니까?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범의 경우에 이걸 자기에 의한 과실범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작위에 의한 과실범으로 볼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거기 예가 하나 있는데 그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가변한 어떤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이제 차를 몰고 거리로 나가려고 하는데 자, 야간에 거리로 나가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라이트를 켜야만 되겠죠. 전조등을 켜야만 되겠죠. 근데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쳤다. 그럼 이제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문제를 내는데 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범일까요? 부자기범일까요?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전조등을 켜지 않았다.
이거 뭡니까? 부작위죠. 부작위고, 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이건 자기적 측면이죠. 운전을 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포함되는데 이걸 부작위범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자기범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 통솔은 이런 경우에 이거를 그냥 자기범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조등을 켜지 않았다는 부작위는 이건 그냥 주의 의무 위반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과실범의 전제 조건에 불과하지 범죄 행태의 본질적 요소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이 사안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의 중점은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게 아니라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점에 사회적 의미의 중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뭐 자기 집안 차고에서 전조등을 켜고 말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집안 차고는 안 켜도 되죠. 그렇죠. 그러나 거리에 나와서는 켜야 되는데, 그럼 뭡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전조등 켜지 않고 운전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켜지 않았다는 측면보다도 운전을 했다, 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것은 자기범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자기범은 전부 다, 아니, 과실범은 전부 다 자기범이냐? 그건 아니죠. 이 과실범이 부자기범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자기범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또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의무 위반 이외에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란 또 하나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의무 위반의 불이행만 있다면 이건 자기범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주의 의무의 불이행 이외에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란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자기범이 부자기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가벼운 이제 상수도 업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골목길에서 상수가 터져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골목길을 일단 파겠죠. 구덩이를 팠습니다. 하루 만에 공사가 끝날 줄 알았는데 공사할 게 많아가지고 다음 날로 또 연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 이제 밤에 이제 철수하면서 자, 이 구덩이는 어떻게 됩니까? 메워야 되죠. 메워야 됩니다. 이 사람이 구덩이를 안 메우고 그냥 방치하고 퇴근했고, 자, 밤길을 지나가던 의리라는 사람이 여기 빠져가지고 다리가 이제 부러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다리가 부러진다는 것은 형법상으로 상해로 평가되는데 이 가백에 상해 고의는 없었죠. 다만 과실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백에는 의뢰 상해에 대해서 과실치상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백이는 착입니까 부착입니까? 자, 보세요. 우선 이제 공사업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죠. 위반했고, 그래서 공사업자라면 당연히 공사가 다음 날까지 연장이 됐다면 밤에 철수할 때는 여기다가 뭡니까? 행인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결과 회피 의무라는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 주의 의무 위반이나 부작위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 측면에서는 공사업자로서의 어떤 사고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고 회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이건 부작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뭡니까? 이 주의 의무 위반만 존재한다면은 이것은 이 주의 의무 위반은 자기의 전제 조건에 불과하니까 이 사안은 자기범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또 하나가 있죠. 뭡니까? 이 구덩이를 위에다 뭘 덮지 않았다는, 자, 뭡니까? 이 구덩이를 위에다 뭘 덮어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 의무를 불이행했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는 주의 의무 위반이란 부작위적 요소 이외에 이 구덩이를 뭘 덮어놔야 되는데 그 덮어야 된다는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부작위적 요소가 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사안은 전체로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상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존재로 사건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의 의무의 불이행이라는 요소만 있다면 이건 자기의범을 봐야 되지만 이 주의 의무의 불이행적 요소 이외에 어떤 적극적인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요소가 존재하면 이건 부작위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운동이 사건의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과실 치상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타인의 구조행위 저지의 문제를 봅시다. 어떤 이제 바닷가를 한번 상정해 봅시다. 이제 해변입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허우적거리고 사람 살려 하고 있습니다. 또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구조를 하려는 구조자입니다. 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보트를 갖고 있는 보트의 소유자입니다. 자, 우리 이제 갑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물에 빠졌고, 자, 병이 물에 빠진 것을 을이 먼저 발견했고, 을이 구조하려고 또 물에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 갑이 을을 붙들었습니다. 즉, 제지를 했어요. 그래서 을은 물에 뛰어들지 못했고, 결국 병이 사망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의 제의를 통해서 결국 병은 구조를 받지 못해서 죽고 말았는데, 자, 이 갑의 행위는 자기입니까? 부자기입니까? 자, 이건 자기로 봐야죠. 붙드는 건 뭡니까? 자기 아닙니까? 붙드는 거. 을이 뛰어들지 못하게 붙드는 것은 자기로 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구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를 했을 때 이때 법적 비난의 초점은 바로 적극적으로 저지했다는 자기 쪽에 있게 되는 겁니다. 갑은 자기범이 되는 거예요. 자기범. 근데 그 갑은 이 병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쓸모없는 행동을 했는데 병하고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은 뭡니까? 병을 구조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갑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갑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로 평가되면은 자기 의무가 필요 없죠. 그래서 자기로 평가되면 자기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도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물에 빠진 병을 구조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없을지라도 갑의 행위는 자기로 평가되니까 갑은 자기에 의한 살인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상을 좀 바꿔봅시다. 이제 병이 물에 빠졌고, 그래서 우리 이제 병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병이 좀 먼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영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제 갑을 찾아가서 그 보트 좀 빌립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보트 좀 잠깐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병을, 못 빌려준다. 거절한 겁니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병을 구조받지 못해서 사망을 하고 만 겁니다. 자, 이 갑의 행위는 자기입니까? 부작입니까? 빌려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것은 부작위로 평가되죠. 부작입니다. 그러나 갑은 무죄죠. 사람이 죽었지만 갑은 무죄입니다. 왜 무죄가 됩니까? 부작위가 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자기 의무가 필요합니다. 근데 갑이 이 보트를 빌려줘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자기 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자기 의무는 없어요. 왜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낯서는 사람이고, 아무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꼭 보트를 빌려줘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자기 의무는 없습니다. 자, 도덕이나 윤리하고 지금 혼동하지 마세요. 도덕이나 윤리적 관점에서는 빌려주는 게 옳겠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빌려줘야 될 자기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위가 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의무가 필요한데, 이 사안의 두 번째 사안의 경우는 자기 의무가 없으니까 갑은 무죄가 되는 겁니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 도의적 비난하고 법적 비난의 문제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 나면 두 개의 예를 지금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병의 유족들이 갑한테 와서 당신 때문에 병이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갑은 보트를 빌려줘야 될 자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무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갑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도의적인 비난은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부자기를 보게 합시다. 이게 별로 어려운 게는 아닌데, 적극적인 자기에 의해서 자신의 구조행위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요구된 자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부자기로 평가됩니다. 이건 뭐 설명보다 그 예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건너물 간수가 충돌 사고를 야기할 의도로 음주 만취함으로써 차단기를 내리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주했다는 자기일까요? 아니면 차단기를 내리지 않았다는 부자기일까요? 부자기죠. 사회적 비난의 초점은 술을 마셨다는 게 아닙니다. 술은 뭐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차단기를 내리지 않았다. 이 부자기의 사회적 의미의 초점과 법적 비난의 초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부자기로 평가됩니다. 자, 부자로 평가된다면 무엇이 필요하죠? 자기 의무가 필요하죠. 여기서 건너물 간수니까 당연히 차단기를 내려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인정되겠죠. 자기 의무도 있고 부자기도 되니까 일단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자기의 구조 행위의 무효화 쪽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가변한 사람이 어떤 이제 농촌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람 살려 하는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린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둘러봐도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근데 어디선가 사람 살려라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 이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폐가 쪽으로 가보니까, 거기 이제 오랫동안 쓰지 않은 방치된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 안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제 들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물 가까이 가서 우물 안을 들여다봅니다. 우물 안은 이제 깊고 이제 깜깜하죠. 어두워요. 근데 이제 역시 거기 이제 의리한 사람이 이제 빠져가지고 사람 살려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빠졌네. 구조해야지 하면서 근처를 둘러보니까 이제 밧줄이 있어요. 그래서 밧줄을 가지고 이제 밧줄을 안으로 이제 내렸습니다. 자, 근데 갑이 처음에는 그 어둠에 눈이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의리란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밧줄을 내렸습니다. 근데 밧줄을 술술 내리다면서 이제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니까 이제 의리한 사람을 비로소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의리 누구냐? 갑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원수인 것을 모르고 살리려고 밧줄을 한 절반쯤 내리다가 원수인 것을 알고 내가 널 왜 살리냐 하면서 갑은 밧줄을 걷어 올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을은 거기서 굶어 죽고 말았어요. 사망했습니다. 이때 갑의 행동을 검토해 봅시다. 자, 자기입니까? 부자기입니까? 자, 이건 뭡니까? 을을 구조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밧줄을 걷어 올리는 것은 자기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또 그 다음에 또 을을 구조하지 않은 것은 부자기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 사회적 의미의 중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밧줄을 걷어 올렸다는 자기에 있을까요? 을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부자기에 있을까요? 일단 부자기에 중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밧줄이 아직 을한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밧줄이 을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을이 구조될 어떤 가능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조의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았죠. 밧줄이 을한테 도달했다면 을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밧줄이 도달하지 않았다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현실화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없앤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라기보다는 부자기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절반만 밧줄을 내린 사건은 부자기고 그러나 무죄죠. 왜 무죄입니까? 부자기가 죄가 되기 전 뭐가 필요하죠? 자기 의무가 필요하죠. 근데 갑이 원수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자기 의무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성경상으로는 원수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뭐 종교적으로는 자기 의무가 있다고 말할 여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자기 의무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부자기라고 해도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자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무죄가 되는 겁니다. 상을 바꿔봅시다. 밧줄을 이제 끝까지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을은 밧줄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갑이 이제 영차하고 을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을이 거의 이제 우물 입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을의 얼굴을 비로소 보게 된 겁니다. 올라보니까, 너야? 하면서, 갑은 밧줄을 탁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을은 다시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락으로 인해서, 사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갑의 행동을 자기로 봐야 되느냐, 부자로 봐야 되느냐? 이건 자기로 봅니다. 왜 자기로 볼까요?
자, 을이 밧줄을 붙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는 구조의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는 겁니다. 그죠? 을은 살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거죠. 그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았는데 갑이 밧줄을 놓아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 을을 죽게 했다는 거죠. 다시 유물에 빠뜨렸다고 평가되는 겁니다. 이건 자기로 평가됩니다. 자, 자기라면은 자기 의무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자기로 평가하면 자기 의무가 필요 없으니까 갑이 을을 구조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없을지라도 갑행위는 죄가 되는 겁니다. 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냐 부자기냐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죠. 자기로 본다면 자기 의무가 필요 없지만 부자기로 본다면 반드시 자기 의무가 있어야만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어떤 행위가 부자기가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반드시 한 가지를 더 짚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자기 의무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부자기로 결론이 나오면 자기 의무가 있는가? 자기 의무가 있다면 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자기 의무가 없다면 아예 전부 다 구속요건 해당성이 부정되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소극적 안락사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아까 그 보람의 병원 사건하고 내용적으로 같은 겁니다. 의사가 인공심폐기를 제거했을 때, 이걸 자기로 볼 것이냐, 부자기로 볼 것이냐 문제인데, 인공심폐기를 떼어내는 동작이 있었으니까 이건 자기로 볼 여지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뭡니까? 의사가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자기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다수는 이걸 부자기로 봅니다. 사회적 의미의 초점이 단순히 인공심폐기를 떼어낸다는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살 수 있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았다는 부자기의 사회적 의미의 중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부자기 되고 그럼 부자기라면은 또 무엇이 논쟁거리가 됩니까? 자기 의미의 발생 근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그 의사한테 치료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를 인정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자기 의무는 무슨 계약상의 근거로 발생할 수도 있고, 기타 법령을 근거로 발생할 수도 있고, 넓게 잡으면 조리라든가 신의칙이라든가 사회상규를 근거로 해서 발생한다고 또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부자기로 평가되면 반드시 자기 의무가 있는가를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인공심폐기를 제거한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그 환자의 원수였다면 그 원수가 인공심폐기를 제거한 행위는 자기로 평가될까요? 부자기로 평가될까요? 그건 자기로 평가됩니다. 왜냐? 원수는 의사가 아니고 원수는 그 환자를 치료해야 될 자기 의무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공심폐기를 떼어내는 자기에 더 사회적 의미의 중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의사라면 치료하지 않았다는 점에 이 부자기의 사회적 의미의 중점이 있는 거지만 그 환자의 원수라면 그게 아니라 심폐기를 고의적으로 떼어냈다는 자기의 사회적 의미의 중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의 원수가 심폐기를 떼어내는 것은 자기니까 뭐가 필요 없습니까? 자기 의무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원수는 환자를 살려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없을지라도 심폐기를 떼어내는 자기를 통해서 환자를 죽겠다면 살인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 심폐기를 떼어낸다는 똑같은 행동도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이 평가적 관찰 방법에 따르면 부자기로 평가될 수도 있고 자기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거, 그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을 고려해서 사회적 관점에서, 규범적 관점에서 어떤 행위가 중요한가를 평가하자는 것이 평가적 관찰 방법이 됩니다. 어차피 이제 부자기로 결정이 났다. 그럼 이제 부자기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를 이제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기범의 의의와 그다음에 종류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자기범이란 부자기에 의해서 범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자, 또 강조되고 있죠. 이 부자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의무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무가 없다면 부자기범은 전부 다 구속요건 해당성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자기범은 또 주 종류로 나눠지는데 진정 부자기범과 부진정 부자기범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는 부자기범을 보고 있는 겁니다. 부자기범은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째가 이제 진정 부자기범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부진정 부자기범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 구별을 해야 될까요? 그 구별의 실익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36페이지 아래에 진정 부자기범과 부진정 부자기범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구별실익입니다. 구별실익. 첫째 항목을 보시면 진정 부자기범은 누구든지 행위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분범이 아닙니다. 근데 부진정 부자기범은 보증인 지위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진정 부자기범은 진정 신분범의 성격을 갖습니다. 또 진정 부자기범은 범죄성으로 거동범의 성격을 갖는 게 원칙인데 부진정 부자기범은 결과범의 성격을 갖습니다. 뭐 기타 등등 이같이 진정 부자기범과 부진정 부자기범은 범죄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형식설과 실질설이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형식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또 형식이란 말이 나왔네요. 뭘 말하는 거죠? 법률을 말하는 겁니다. 실정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세요. 형식설은 법률의 명문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가 진정 부작위범이고, 법률상의 규정 형식은 자기범이지만 이를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할 수 있는 범죄를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키워드는 뭘까요? 형식설의 키워드. 법률의 명문으로, 이겁니다. 법률의 명문으로. 그래서 명문으로 부작위가 죄가 된다고 규정된 게 진정 부작위범이고, 법률에는 자위가 죄가 된다고 규정되는데, 법률에는 자위가 죄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작위로 범하는 범죄를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보자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형식설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 통설의 입장이 됩니다. 두 번째 실질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이제 법 조문을 가지고 구별하지 말고 범죄의 실질적 성격을 가지고 구별하자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구된 행위를 단순히 부작위만 해도 성립되는 범죄를 진정 부작위범이라고 부르고, 부작위만 가지고 안 되고 결과까지 발생해야 되는 범죄를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자, 결국 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라는 행위만 가지고도 죄가 되니까 거동범이 되겠죠. 근데 부진정 부작위범은 행위만 가지고 안 되고 결과까지 발생해야 되니까 결과범이 되겠죠. 그래서 부작위범, 부작위범인데 거동범의 성격을 갖는 게 진정 부작위범이고 결과범의 성격을 갖는 것을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보자는 게 실질설이 됩니다. 그러나 양설은 구별의 식이 사실은 없습니다. 논의의 실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을 비교해서 두 번째 항목에서 진정 부작위범은 거동범의 성격을 갖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결과범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설에다가 구별하든 형식설에다가 구별하든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기준이 다를 뿐이고 결론은 결국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더 명확한 것은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형식설이 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론사로 볼 때는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본다면 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도 결과범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볼 때. 그런 점에서 모든 결과범을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법률의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구별하는 형식설이 옳다고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형식설에 따라서 진정과 부진정을 한번 구별해 본다면 우선 이제 그 법조문을 가지고 구별하자는 것이 형식설인데 형식설이면 법조문상 진정 부작위범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조문이 부작위가 죄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문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요? 하지 않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죠. 하지 않은 자. 그래서 진정 부작위범은 하지 않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데 부진정 부작위범은 법조문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조문은 자기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로 규정된 것을 부작위로 범하는 게 부진정 부작위범입니다. 그래서 부진정 부작위범은 뭘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뭐 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가지고 진정과 부진정을 구별을 하자는 게 형식설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해 본다면, 결국 이제 진정 부작위범도 부작위 범위죠. 또 부진정 부작위범도 부작위 범위죠. 자, 부작위 범위라는 말은 뭡니까? 그 행위는 부작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부작위범의 행위도 부작위고, 부진정 부작위범의 행위도 부작위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구성요건의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구성요건의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진정 부작위범을 부작위를 통해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건데, 그 구성요건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하지 않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범의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작위를 통해서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 이게 진정 부작위범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진정 부작위범은 뭐냐? 부작위예요. 근데 실현되는 구성요건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자기범이죠. 그래서 구성요건은 자기범의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작위를 통해서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부작위범, 이것을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형법총론에서 부작위범 편에서 제일 큰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문제점을 좀 이따 상세히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결국 이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을 간단히 정리하면, 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상의 차이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를 통해서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겁니다. 근데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속에는 명령규범이 들어있죠. 그래서 진정 부작위범은 명령규범에 위반하는 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를 통해서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고, 그러나 자기범의 구성요건 속에는 명령규범이 들어있지 않고 금지규범이 들어있죠. 그래서 부작위를 통해서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범죄를 부진정 부작위범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약간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그 침해되는 규범의 성격에 면에서도 진정과 부진정을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진정과 부진정. 그래서 법률상의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구별하는 게 원칙인데, 뭐 하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는 게 진정이고 한 자라고 되어 있는 게 부진정이라는 겁니다. 또 부작위에서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게 진정이고, 부작위에서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이 부진정이 된다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부작위를 통해서 명령규범을 위반하는 게 진정이 되는 것이고, 부작위를 통해서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또 부진정이다라고 설명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들 지문상으로 출제되면 조금 까다로운 표현들이 될 겁니다. 하여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부진정 부작위범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설명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진정 부작위범도 부작위범이에요. 그런데 실현되는 구성요건은 자기범의 구성요건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일단 첫째 문제를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그 부진정 부작위범도 부작위범이고, 자, 부작위범이라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기 의무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반드시 자기 의무가 있어야만 죄가 되는 겁니다. 왜? 부작위범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진정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는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조문 자체에 나타나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를 설명을 하는데 조문이 뭡니까? 신고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조문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고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조문 속에 어떤 의무가 나타나 있습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으로부터
우리가 자기 의무를 직접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해서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고, 역시 부작위범이니까 자기 의무가 필요한데 이 자기 의무는 구성요건 속에 직접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명백히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첩을 신고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 또 주인의 퇴고 요구가 있다면 나가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조문 속에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는 논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명확하게 나타나니까. 명확한 게 논점입니까? 아니죠. 애매한 게 논점이죠. 좀 약간 명확치 않은 게 논점이 되는 거죠. 근데 부진정 부작위범도 부작위범이고, 자, 부작위범이라면 반드시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해서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범의 구성요건 속에는 금지 규범은 들어있고, 즉 부작위 의무는 들어있지만 자기 의무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등장하는 문제가 뭡니까?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발생 근거. 없잖아요. 조문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호수가로 놀러 갔습니다. 이제 아들이 이제 호수가를 걷다가 장난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호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후적거리면서 아빠 살려줘라고 막 애원을 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는 익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 구하지 않은가? 나중에 경찰 수사를 해보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처하고 이혼을 할 결심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여자와 재혼할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걸린 돌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실수로 물에 빠지니까 차지해, 잘됐다. 네가 새엄마 밑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게 낫겠다. 해서 그 아이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아버지 행동은 자기입니까? 부작입니까? 부작이죠. 충분히 아이를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이는 부작이야. 아버지 행위는 부작인데, 이 아버지는 부작위를 통해서 그 아이를 살해한 겁니다. 자, 결국 부작위를 통해서 살인죄를 범했는데, 살인죄라는 구성요건은 부작위범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기범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 살인죄를 다시 보시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되죠. 한 자, 뭡니까? 자기범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이를 구하지 아니한다는 부작위를 통해서 사람을 살해한다는 자기범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아버지에게는 부작위 때문에 부작위가 죄가 되겠다면 반드시 자기 의무가 필요합니다. 자, 이 사건에서의 자기 의무는 어떤 자기 의무를 말할까요?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구조 의무겠죠. 근데 구조 의무가 살인죄의 구성요건 속에 나타나 있습니까? 살인죄 구성요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버지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이 조문 속에 구성요건 속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부진정 부작위범도 부작위범이고 부작위범이라면 반드시 자기 의무가 필요한데 이 자기 의무가 침해된 구성요건 속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조문 속에 자기 의무가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이 아버지에게 아이를 구조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즉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반드시 자기 의무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조문에는 자기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이 아버지는 그 아이를 구조해야 되는가? 그 자기의 발생 근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 이 부작위범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왜? 조문이 없으니까. 그렇죠? 조문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죠? 학설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학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이제 자기 의무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학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럼 찾아볼까요? 142페이지 보세요. 보호증인지의 발생 근거, 바로 자기의 발생 근거를 말하는데, 형식설, 기능설, 결합설이 대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 논쟁은 진정 부작위범이 아니라 부진정 부작위범의 한해에서만 등장하는 논쟁입니다. 왜?
진정부작용은 조문 속에 자기 의무가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는 논쟁거리가 안 됩니다. 왜? 조문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진정부작용도 반드시 자기 의무가 필요한데 그 자기 의무가 살인죄라는 구성요건 속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그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형식설, 기능설, 결합설이라는 학설이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증인지의 유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목차를 본다면 괄호 1번 형식적 분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46페이지 보시면 실질적 분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자, 142페이지에서 자기의무 발생 근거에 대해서 형식설, 기능설, 결합설이 있는데 현재 다도는 결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형식설에 의해서도 자기의무를 인정하고 기능설, 실질설에 의해서도 자기의무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합설의 입장에서 자기의무 발생 근거를 설명해 놓은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보증인 지위의 유형입니다. 형식적 분류는 뭡니까? 형식설의 입장에서의 자기의 발생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146페이지 위에서 실질적 분류는 뭡니까? 실질설, 즉 기능설의 입장에서의 자기의 발생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만약 결합설이 아니라 형식설이나 기능설을 취한다면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형식설을 취한다면 형식적 분류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기능설을 취한다면 실질적 분류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통도는 결합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모두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작위범에서 최고로 중요한 논점은 부진정 부작위범 쪽이고 이 부진정 부작위범 쪽에서 최고로 중요한 논점은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입니다. 그래서 왜? 초문이 없으니까. 그래서 해석에 의해서 학설에 의해서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142페이지 이하는 무엇을 근거로 자기 의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학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137페이지로 돌아가세요.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 요건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 요건이니까 이것은 진정 부작위범뿐만 아니라 부진정 부작위범 양자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진정이든 부작위범이든 부진정이든 부작위범 모두에 필요한 그 일반적 요건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일반적 행위 가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있어야 부작용을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나오는 것은 법률이 요구하는 자기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자가 아닙니다. 행위자가 아니라 일반인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가능할 때 우리는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 자기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이 부작위범도 범죄입니다. 자, 따라서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필요하겠죠. 왜? 부작위범도 범죄니까. 근데 구성요건 해당성 이전 단계에서 실은 먼저 검토해야 될 요건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행위란 요건이죠. 역시 뭡니까? 부작위도 행위란 평가를 받아야만 그 다음 단계부터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이전 단계에서 아예 처음부터 행위가 아니라는 평가가 내려져 버리면 행위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아예 구성요건 해당성 평가가 차단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 행위 가능성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작위의 행위성 여부에 대한 논쟁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부작위는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고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없다면 행위가 아니라고 비행위라고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 행위 가능성은 말 그대로 일반적이니까 실제의 행위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기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했을 때 그때 부작위를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그 자기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이때 그 부작위는 아예 전부 다 행위라고 평가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어떤 갑이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을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한 7살 정도 됐습니다. 여름방학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 고모를 따라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서울에 있고 아들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간 겁니다. 고모를 따라서 또 고모 집에 놀러 간 겁니다. 근데 부산에 가서 이 아들이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게 됐고 거기서 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수영하다가 다리에 쥐가 났어요. 그래서 막 허우적거립니다.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이 하나 허우적대는 게 이게 그냥 노는 건지 허우적대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되죠. 여기서 뭐 나중에 뭐 발견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막 허우적대립니다. 아이는 허우적대면서 아버지를 막 불렀겠죠. 아빠 살려주라고 막 불렀겠죠. 근데 아버지는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를 구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 아버지 행위는 아이를 구하지 않은 거니까 이런 부작위로 평가될 수 있을 겁니다. 부작위. 그런데 이 부작위니까 일단 아버지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되는가 아니면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죄가 되는가를 이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아버지의 부작위를 행위로 볼 수 있는가 합니다. 행위로 볼 수 있는가. 그래서 행위로 볼 수 있어야만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아예 처음부터 행위로 볼 수 없다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뭐고 검토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위성을 검토할 때 필요한 요건이 뭡니까? 일반적 행위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있었다면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고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없었다면 행위가 아니라고 평가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 행위 가능성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갑이라는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특정한 행위자가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즉 일반인들이 이 아이를 구조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이 아이를 구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행위가 아니라고 평가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뭡니까? 이 아버지고 이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라도 서울에 있는 사람을 부산에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없다면 이 아버지의 부작위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면 뭐 살인죄나 과실치사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뭐고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일반적 행위 가능성의 문제고 부작위의 행위 개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작위범을 공부할 때는 상식적 차원에서 전제적인 걸 이해해야 됩니다. 부작위가 왜 죄가 되죠? 이거 뭡니까? 할 수 있었는데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할 수 있었는데 안 하는 게 부작위예요. 그렇죠? 따라서 부작위가 죄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무엇을 전제합니까? 할 수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할 수 있었다. 이게 뭡니까? 처음에 등장하는 할 수 있었다는 개념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을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안 했다. 이게 죄가 됩니까? 불가능한 것을 안 했다고 죄가 돼요? 아니죠. 가능한 것을 안 했을 때 부작위범이라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면 이제는 그 불가능한 걸 안 했다고 해서 그 죄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즉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아예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작위범은 할 수 있었다는 거, 가능성이 있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것인데 여기 일반적 행위 가능성의 문제가 바로 행위성의 문제가 되고 또 나중에 개별적 행위 가능성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 개별적 행위 가능성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을 전제해서 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내일 설명할 수밖에 없겠군요. 하여튼 부작위범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두 예습을 좀 하신다면요. 하여튼 항상 초점은 자기 의무 쪽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자기 의무가 중요한데 하여튼 무엇을 근거로 자기 의무를 인정할 것이냐 어떤 유형에 따라서 자기 의무를 인정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의무입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